당시 조선 민중이 50만 명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50만 명은요, 지금 50만 명은 달라요. 그때 한양의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의 인구의 5배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5배가 넘는 이 50만 명은 누구일까요? 양반의 자손일까요? 양반일까요? 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평민, 상인, 노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남성은 거의 다 죽습니다. 끌려가면서 죽고, 예, 한겨울에 압록강을 걷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고, 죽고 여성 일부가 살아남아서 한국을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겠다고요? 예, 한양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집단 거주, 고향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태원이요. 이태원이 지금 외국인 거주가 그렇게 많은, 그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이를 일컬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호로자식. 예, 환양면과 호로자식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민중의 아픔이, 예, 고스란히 수백 명이 흘러도 지금까지 있고, 우리가 자칫 지금 미국에 쓰러져가는 태권 투탁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와서 우리가 균형외교, 자주외교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북한 관세인데요. 아까 2월 달에, 이거 이제, 아까는 군사적 착취고 지금은 경제적 착취입니다. 2월 달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무효화됐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무역법 122조로 활용해서 5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10%의 관세를 미국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역법 122조는 한도가 있어요. 딱 5개월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무역 판결이 났기 때문에 7월 24일 전에는 무조건 우리한테 관세를 매길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 뉴스가 안 달았을 뿐이지 우리 민주행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7월 20일 날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관세를, 네, 어떻게 냈냐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 나라에, 예, 그 사람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강제 노동 관세를 냈어요. 12.5%.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강제 노역한 물품을 산 게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미얀마산 쌀을 수입했다. 미얀마 강제 노동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미얀마 쌀을 수입했다라고. 그런데 황당한 건 우리나라는 미얀마의 쌀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10.5%의 관세를 매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강도짓입니다. 이게 왜 강도짓이냐면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맺고 있었잖아요. 한미FTA가 뭐예요? 양국의 관세를 0으로 수렴시키는 거예요. 벌써 출범한 지 15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의 농수산물의 관세가 0%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그게 쇠고기였어요. 쇠고기가 작년으로는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미국산 소고기가. 예. 그러면 우리도 0이면 걔네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5%로 관세를 세운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파기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관세를 매겨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한 건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과잉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를 추가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도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철강 자동차 이것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12.5%에 붙는 겁니다. 관세. 그러면 당연히 여기 10%, 여기 5%만 해도 품목별 관세가 15%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미 팩트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500불 투자하기로 했죠. 1년에 25조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5조 적은 돈 아니에요. 농업예산이 20조니까요. 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대가로 우리나라의 대미
한국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관세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관세는 15% 이하로 한다라고 텍스트에 정해져 있어. 그런데 지금 12.5%인데 이 반도체 관세 때리면 무조건 10% 이상 될 거거든. 철강도 마찬가지. 그러면 22.5%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약속한 걸 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가 깼으니까 우리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관세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 관세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조지아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알터네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재벌은 아무 손해 없어요. 재벌은 여기서 생각해도 돈 버는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는 줄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서 내수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빨리 가야겠다. 세 번째는 왜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아무도 안 계십니까? 주식 9,000포인트 올라가는데 안 하십니까? 주식은 막 푸는데 왜 민생경제는 어려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만 주식과 민생경제가 아무 상관없고 지금 주식 뛰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미국만 좋은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하루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업이익 순식간에 자기가 버는 거. 매출 말고요. 영업이익만 1조를 벌었어. 하루에 1조씩 벌었어요. 하루에 1조씩.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 분기별 상승률이 75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이 막 9,000포인트까지 순식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돈 많이 벌었습니다. 3만전자, 4만전자였다가 지금 25만전자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근데 지금 다시 6,000포인트로 들어오는데 근데 신기한 건 저렇게 주식이 막 뛴다는 건 외국에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외국의 큰 손들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식을 샀으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야죠. 그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어요. 원화의 가치가 대로 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달러가 많이 들어왔는데 달러가 더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어.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느 정도로 올렸냐?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1,990원까지 올라갔어요. 1,600원은요 IMF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높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원화의 가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계속 팔았어요.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네. 주식을 계속 팔았다니까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계속 팔았어요. 그 누적이 170조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팔았는데도 누군가 떠받치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뛰었던 거잖아요. 지금 떨어졌지. 누가 떠받쳤을까요? 개미가 떠받쳤어요. 개미가. 그러니까 그 개미가 결국은 저분 하셨구나. 올라가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개미가 못 받치니까 6,000포인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락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막 이런 게 막 발동하는 게 ETF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주식하면서 ETF뿐이 아니라 이게 외국인 미국계 자본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분을 팔고 나갔으니 지분율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지분율은 더 높아졌어요. 이게 3월달 기준이고 이게 4월달 기준 계속 올 텐데 저기 삼성 보세요. 지분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걔는 팔고 나가는데도 지분율이 높아져. 왜? 주식 가격이 폭등하니까. 20%만 갖고 있어도 폭등하니까 18% 해도 돈을 못하게
편이면 더 많이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익을 많이 벌어도요, 이건 우리한테는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냐? 네, 외국계 자본한테 가요. 그 외국계 자본이 누구냐? 누구예요? 영국이에요? 프랑스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과 하이닉스가요, 미국에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달러를요,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까요? 안 갖고 들어올까요? 안 갖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달러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원화는 가치가 나눠지는데 왜 갖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안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사람들은 좋아요. 5억 원씩 성과금도 받고 그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좋은 게 없어요. 다 미국 놈들이 다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 여기서 주식은 폭등하는데 원달러 하늘이 다시 올라가는, 그걸 개미들이 열심히 갖고 있었어요. 그 개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청년. 주식 투자하면요, 여러분들 내 계좌로 500만 원을 주고 이 통장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뜹니다. 하나. 당신의 신용으로 할까요? 당신의 통장으로 거래할까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신용으로 거래하면 내 신용이 여기서 다 계산돼서 나오고, 초창기 막 뜰 때는 주식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도 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신용을 엄청 얻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돈이 물려가지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빠져나올 수. 본전을 뭐 자꾸 따져나오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취업 유발계소가 거의 제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생산하잖아요. 자동차 한 대 생산하면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요. 그럼 부품을 생산하면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4차 하청, 이 사람들이 막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제조사한테 주면 그게 현대 기아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해요. 근데 반도체는요, 똘똘한 애 몇 명, 팩 공장에서 조립하는 사람 몇 명, 아니면 그냥 돼요. 로봇이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유지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계속 줄어나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대조를 해서 1년 이상 미취업자가 거의 50%, 3년 이상 놀고 있는 애들도 20%에 가까워요.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뭐 일자리가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여기 보시면 대공장들이 수익을 엄청나게 늘려도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요.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요. 제조업이 가장 안전한 일자리를 줄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럼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게 7조가,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7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돈은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었어요.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손해예요. 다 손해. 이게 한국의 주식은 주가는 뛰지만 한국 경제는 매우 안 좋아지는 게 여기서 듭니다. 그럼 이 추이가 더 심화될까요? 더 약화될까요? 심화되죠. 의존도는 더 심화될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이게 더 물가가 계속 뛰니까요. 석유가격 때문에 물가가 뛰잖아요. 그럼 물가가 뛰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했어요. 금리를 인상하면 누가 죽어나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출자, 서민들. 이 사람들도 죽어나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11주 연속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집값 못 잡으면요, 정권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문재인. 폭등하고 조국 사태 맞으니까 결국 주저앉아서 윤석열 했잖아요. 우리가 항쟁 통해서 박근혜 끊어졌는데 5년도 안 가서 윤석열이라는 나라가 나타났거든요. 노무현 똑같은 결과를 났습니다. 걷다가 요 집값 폭등에 한미협회 추진하니까 노동자 농민 반대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지금 이게 딱 맞죠. 이러고 한다가 또 CPTPP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노동자 농민 또 저항에 맞붙을 거예요. 그러면
예, 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유일하게 뭐 우리 엄청난 동지가 와서 말씀하실 때 농업특별세가 지금 18조 한 20조 정도 나와요. 이게 왜 생기냐면 농특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로 나온데 만들 때 이게 나왔어. 농업 피해가 있으니까 주식 거래소에서 일부를 떼서 농특세를 만든 거예요. 농업을 지원하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니까 이게 초창기 상반기까지만 10조였는데 지금은 18조까지 됐어요. 농업에서 전체가 20조인데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에요. 올해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3년 얘기하거든요. 3년 정도는 저렇게 주식 거래소가 많을 거예요. 삼성과 SK가 지금 그 오픈 AI는 뭐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HBM을 팔 때, 그 반도체를 팔 때 어떻게 계약하냐면 올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약을 하고 요금도 지금처럼 폭등하는 가격을 주죠. 그러니까 수익도 그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높게 나면 높게 날수록 결과적으로 주식은 계속 거래가 많아졌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농민부가 이거 어떻게 쓴대요? 기본소득에 쓴대요? 야,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이거 찾아왔더니 신기해. 윤석열 정부가 뭐 하죠? 스마트팜 이런데 막 얘기 막 줄줄이 써놨던데. 경제신문사에서 나오는. 하여튼 예. 이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팜 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투쟁하셔야 된다. 한국사회의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거 말씀드리고 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불안한 사회. 자 보세요. 미국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30%. 저 불안장애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 저걸 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뭐 강박이든 30%가 넘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불안장애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존재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우리가 5천만 명이 줄을 세워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제끼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기 전에 어느 여성 농민을 만나고 왔는데 여성 농민이 그 비가 나가지고 콩이 메말라가지고 막 콩이 비틀어졌는데 어저께 남도 쪽에 비가 좀 왔대요. 그래서 콩이 좀 살아났대요. 무슨 생각이냐면 콩이 말아줄 때 이제 콩이 다 말라져서 여러 농민들이 콩 생산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전남이니까 전국이나 충청도보다는 전남 사람들이 콩 생산이 좀 많아지겠구나 상대적으로. 콩이 많아졌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된 거죠. 농민들.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어떤 건데 바로 그거거든요. 공동체가 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 불안 또는 무시받을 불안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한테 이것도 있대. 생존 불안. 이거는 정혜신 박사한테 제가 들은 건데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하다. 무슨 밥 먹는 사람이 밥 못 먹어 지금 시기에? 그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존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 도시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일자리를 못 얻는 거예요. 돈을 계속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굶는 거예요. 우습죠? 웃을 일이야. 제 얘기로.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꽤 오래 이렇게 굶다가 이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굶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사를 하고 그렇게 발견되면 하루 이틀 발견된 게 아니죠. 꽤 오래 시간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친구의 아사잖아요. 그 친구의 그 조그만 그
이 방에 들어가면 고시청 같은 방에 들어가면 조그만 저기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아산대 음식이 많다. 그래서 그 정혜진 박사가 그거 세월호 트라우마 연구센터에 그 사람이 연구를 한 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 설문조사를 한 거야.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들 다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의 심리, 마지막 죽을 때 심리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방에 누가 처음에 올까? 부모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을 물건을 사다가 놓고 그렇게 됐다. 이게 2026년에 대한민국 사회예요. 이런 데니까요.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내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끔찍한 거죠. 결국 5천만 명을 줄 세우고 서로 싸우며 공동체를 서로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정한 권력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 왜? 자기의 칩을 가릴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히틀러가 당시 독일 경제가 매우 안 좋았어요.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유대인 때문이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그 화살을 유대인한테 돌렸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무려 600만 명을 죽였어요. 트럼프가 우리 경제가 매우 안 좋아. 왜 안 좋겠어요? 전쟁하는데 돈 그렇게 쓰고 그 이자 비용 내려니까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거 싹 감추고 우리나라는 유색인종이 많이 와가 일자리를 뺏어갔기 때문에 백인들아 들고 일어나 이런 거잖아. 거짓말. 한국의 국군은 어떻게 해요? 부정 선거를 했다. 중국인이 얘기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가짜 적을 만들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권을 주죠. 여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으니 청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배제고 가야지 다 먹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 성조기를 메고 올피공원에 싸우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저런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8.7 6월 항쟁 이후에 전농도 있고 전형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그래서 불의한 권력이 있으면 앞장서서 싸우면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피해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세대를 지나서 20대 30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치 독일이 되고 트럼프의 미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마지막 힌트를 제가 남태령에서 얻은 거예요. 남태령에 계십니다. 12월 20일 남태령 누구시군요. 남태령 12월 20일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남태령이 없으면 인생을 끌어내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태령에 농민들이 처음에 와서 막 정경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 터널을 읽을 때 그때 권혁주 총장이 저 노인을 살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쇼주라는 그 트위터 날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농민들이 발언했어요. 11시까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새벽 한 6시, 7시까지는 그 청년들이 계속 발언을 하거든요. 그 청년들의 발언 내용으로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대다수의 청년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옷차림 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 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농민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은 친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누구였다. 일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추도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그 밤을 세운 거예요. 영하 12도에 그 밤을 아무것도 없이 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전동 TV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구독자가 5명이었어요. 무려 5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내가 그 새벽에 봤는데 20만 명이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신 분은 몇 분 안 돼요. 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발언을 듣고서 달려온 거예요. 그 발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태령을 통해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로 윤석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남태령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역할이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을 그 남태령이라고 하는 공간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려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라고 감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던 게 남태령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곳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자 2014년으로 갈게요. 세월호 때 세월호 때 김영호 아버님이 47일을 다치겠어요. 이건 죽음의 남습니다. 바지가 헐렁헐렁하고 막 뼈 피곤해 상접한 그 모습 여러분들 상상이 되잖아요. 그 옆에서 얘네들이 폭식투쟁을 해요.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울분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음날 자기들은 서북청년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서북청년단이 누구냐? 저 과거로 가볼까요? 김구 선생이라는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사람이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안두희가 서북청년단 초대 서울 지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두희 뒤에는 미국의 방첩대가 있어요. 실제로 안두희가 방첩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구의 본질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이게 오제도라고 하는 친일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그 총했던 사람 부도연명 사건으로 100만을 죽인 사람 신직수 간첩단 사건 조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총했던 김기춘 다 아시죠? 김기춘이 총했던 김경애 검사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부천성공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도 어떤 것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태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태호. 이번에 구속된 사람. 이 사람이 이명박 시절에도 지소미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었던 비밀리에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엄에 굉장히 깊숙합니다. 김태호가 안보실장 차장 그 미국이 도청 파문했을 때 미국이 도청했겠냐라고 막 했는데 미국이 다음날 우리 도청한 거 맞아 얘기했던 일본이 사과하라고 했더니 중요한 거는 중일마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계엄을 몰랐을까요? 안보실 실질적이었는데 6월달에 벌써 걔가 HID 일을 가요.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의 아들이 김태호. 그러니까 이 집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수십 년간 한국사를 지배했던.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국군묘지에 있어요. 현충원에 단합을 했어요. 김구 선생이 안동근 선생 이봉창 의사 윤봉근 의사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현충원에 모셔요? 아니에요. 여기 효창공원에 모셨어요. 묘역도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에요. 그냥 효창공원에 모였어요. 여기 삼의사 묘역입니다. 여기 앞에 가면요 현창구장이 꽉 막고 있어요. 가보세요. 이게 한국의 역사가 이 뒤에 가면요 유경수 여사 공덕비가 있고요. 박명수사 공덕비가 있어요. 그리고 원효대사 공덕비가 있어요. 이 뒤쪽에 이게 무슨 묘역입니까? 안중근 의사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원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해방된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그 묘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긴 감회예요. 못 찾았어요 얘를. 누신감옥에 있다는 건 다 알지만 못 찾았어요. 안 찾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사람들 다 광주시민을 합살했는데 지금 다 국민묘역에 들어가 있어요. 저런 애들도 들어가 있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윤석열이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가 받은 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받은 표를 따지면요. 32만 차이 안 돼요. 당시 권영국이 35만 표를 받았어요. 예. 깍딱 잘못했으면 실제로 김문수가 될 뻔했어요. 이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그 청년들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가딱가딱합니다. 가딱가딱해요. 여기 보세요. 예, 가딱가딱.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도 매우 가난한 나라고 불평등 지수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일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됐어요. 이거 이 청년들이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못한 거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 이 청년들이 그 남태령에 극우하는 그 청년들이 남태령에 나왔듯이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농민 투쟁을 함께 했었고 해서 농민들과 같이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홍콩 투쟁 때부터 한미 FTA 투쟁 구속도 됐었고요. 광우병 투쟁 때부터 해서 같이 농민들하고 했는데 항상 대규모 항쟁에는 그 마중물이 농민들이에요. 내가 이게 궁금했었거든. 백남기 농민 투쟁이 결국은 여러 배로 박근혜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제가 남태령 투쟁을 얘기하지만 남태령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12월 9일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잖아요. 묶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여성가족은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남태령 투쟁을 통해서 한덕수가 끌어내고 최장목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2명을 임명한 거예요. 그게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런 투쟁을 해냈던 거 다 분수령 역할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농민들이 노동자보다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청년 학생보다는 나이도 고령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WTO와 한미 FTA 투쟁 다 이런 거. 가장 많은 빼앗기게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초조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는 사람이 누군지도 명확히 알아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워도 사업주가 내 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부가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갑니까? 누가 뺏어가요? 우리나라의 전체 부를 누가 뺏어가요? 예? 누가 뺏어갑니까? 자본가 미국이 뺏어가서. 첫 번째는 재벌 뺏어가지만 그 뒤에는 미국이 빨대를 꽂고 뺏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뺏어가는지. 그래서 정강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운 WTO, 다운 FTA, 다운 USA로 했잖아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열 수 있고 그 판에 청년 학생들의 다음 행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냐? 그 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셨다고 이제 뒷걸음질 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조금씩 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이재명을 투쟁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냥 타협하지 마십시오. CPTPP 저거 강력하게 싸우세요. 못하도록 강력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농특세 문제라든가 또는 농촌 기본소득 같은 거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런 거 충분히 아마 이재명도 받아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투쟁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함께 이것만으로 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반미자주 투쟁을 대중화해야 됩니다. 미국은 특히 지금은 전작권 한수. 지금은 미국이 전작권 한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2029년 3월 달에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2029년 3월이면요. 미국 트럼프가 임기가 끝날 때입니다. 2028년 연말이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군사주권 안 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요. 5대 군사대국이에요. 그나마 조선시대 때도요. 예, 명나라에 그렇게 4대 의존적이지만 작전권은 우리한테 갖고 있었어요. 조선 수군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작전권 환수 투쟁.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한다니까요. 올해 반드시 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1시간 동안 참